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아마 종합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의사소통이고 추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이미 핵심어는 찾아 놓으셔야죠. 그게 여기 나오는 비보호 자회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교차로에서 별도의 자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자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오면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앞의 것에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도 뒤의 내용 한 번 더 설명해준 부분에서 또 힌트를 잡아서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회전 신호가 따로 없고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대쪽에 직진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도 교차로 내에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료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설정한다. 그럼 여기서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왔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도입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준 거고, 이제 그 제도를 어디에 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다. 이렇게 어떤 설정된 장소적 특성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자회전의 교통량이 많은 곳에 비보 좌회전이라는 제도를 적용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뭐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즉 득보다는 잃을 게 더 많고 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거나 사람들이 너무 교통이 또 혼잡해진다거나 사람들이 잘 못 알아채서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교차로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좌회전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란 해당 구역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에 비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설명해 줬어요. 아, 그리고 요거 주로라는 말에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선지에서 어떻게 활용되냐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일맥상통하겠지만 100% 그러하다. 그죠? 뭐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에 주로 설치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설치하고 100%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주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가 아닌 거의 뭐 대부분 이런 식의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아무튼 비보에 대한 뜻도 설명했고요. 따라서 그럼 이제 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거겠죠. 비보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정지해야 한다. 그러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구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적색일 때는 멈춰야 돼요. 비보 좌회전 교차로에서 자신이 위치한 도로에 적색 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좌우 방향 도로에 녹색 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 오는 직진 차량에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을 해버리면 왼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 측면 충돌을 당할 수가 있죠. 아마 사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비보 좌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어떤 적정한 신호가 되지 않은 적색 신호일 때에는 흐름이 이쪽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야겠다. 그죠? 지우개. 왜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이 오른쪽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오잖아요.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그리냐면요. 왼쪽 도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측면 충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도 이 좌회전 하다 보면 박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왼쪽 도로 얘기를 먼저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돌았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지점, 가까운 지점이라는 거죠. 가깝게. 이쪽에서 오는 것 그 거리보다는 이쪽이 더 가깝으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적색 시의 좌회전은 엄연한 신호 위반에 해당하면 당연하죠. 네. 승용차는 이거, 승합차는 이거, 그리고 15속을 벌점까지. 그러나 그럼 이거는 대립된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좌회전 중인 차량의 더 큰 과실이 특정되므로 운전자는 항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딘가 결과죠. 또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좌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왜? 녹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켜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니까 판단에 의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 비보호 좌회전을 했던 이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책정이 되니까요. 이때 맞은편 차량만 주시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 처벌을 받는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는 것도 있죠. 이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뒷된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아, 그러면 원래 이 교차로의 신호는 뭐였을까요? 원래 이 교차로는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만 있는, 비보호 안 되고. 그랬는데, 왜 비보호를 추가했을까요? 이건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문단이었던가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수가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비보호 좌회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그 교차로에서 가만히 보니 좌회전하는 차량이 별로 없네. 그럴 때 비보호를 추가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문제가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져서 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둘 다 좌회전이 허용된다. 좌회전 신호일 때는 당연히 좌회전 신호니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직진 신호일 때는 비보호인 걸 말하는 거겠죠? 제가 쭉 하고 선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한편 하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비보호 좌회전만큼 헷갈리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비보호 유턴 구역이에요. 어떨까 하고 질문을 했죠. 질문에 물음표는 항상 표시하고 물음표 뒤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니까 체크해 주셔야죠. 여기는 보조 표시가 있대요. 그 보조 표시가 보행신호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보호 유턴 구역, 비보호로 유턴할 수 있는데 다만 보행신호 시에만 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제한사항을 보조 표시로 달아두는 거죠. 제한사항. 여기는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보조 표시가 제한사항으로 붙어 있다. 이런 거죠. 100% 모든 상황에서 비보호 유턴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제한사항으로 보행신호 시 이렇게 딱 달아둔 거죠. 자, 이때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엔드 개념이라서. 신호가 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에 돌아야 하는 거, 이거 조건 하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 이 조건 두 개가 모두 만족해야 제대로 얘는 비보호 유턴을 한 거예요. 그죠? 뭐 횡단보도를 침범했으나 보행신호 시에 유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엔드 개념인데 하나만 괜찮은 것처럼 하나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이렇게 살짝 조건에 위배된 내용이 선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시면 되겠죠? 또한 좌회전 시 보도 표지판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승용차의 하나, 여기는 띄어쓰기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특정한 명칭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 쓰는 게 맞습니다.
도로 너비나 무게, 차종에 따라 제한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뭐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사항 등에 나올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그럼 이거는 원인 그 앞의 내용이랑 반대되는 거죠. 비보호 유턴은 아무런 보조 표시가 없으면 전방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는데, 즉 제한 사항이 없는데, 단 사고 시 과실이 유턴하는 차량에게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다. 자, 그럼 1번. 신호등이 적색일 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경우 없다. 좌회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뭐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일 때, 아니면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비보호 유턴에 있는 보조 표시는 비보호 유턴에 대한 사항. 방금 말씀드렸죠? 뭐 좌회전 신호 시, 뭐 아니면은 보행 신호 시 이런 식으로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는 과거의 좌회전 신호만 허용되었을 수 있다. 네. 요거는 살짝 이제 잘 읽어보라고 제가 이렇게만 썼어요. 이 선지를 제가 다 만든 건데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좌회전 신호만 있었었는데 거기다 비보호가 추가된 거죠. 어떤 분은 3번에서 좌회전 신호만? 그게 말이 돼? 적색 신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초록색 신호도 있어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런 맥락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서 생각해야 될 비보호 좌회전과 좌회전 신호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맞아요.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연료 절약 이건 제일 첫 번째 문단의 목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이 해당 차량의 과실이 안 생기죠. 과실이 생기는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일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어떤 거였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이렇게 좌우는 녹색 신호일 수 있으니까 좌측에서 오는 차랑 부딪힐 가능성. 다음 비보호 좌회전일 때 나란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될 수 있으니까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보행자를 치는 그런 사고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또 어떤 배경지식 하나를 얻어가네요.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된 혹은 비보호 유턴과 관련된 지식을 또 알아냈습니다. 괜찮으시죠? 두 번째는 논리적 전개 순서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봐달락 있죠. 봐달락. 네. 그 봐달락을 보기로 빼요. 그 다음에 자, 이 봐달락이 어디 뒤, 어느 문단 뒤에 들어가야 적절할까? 원래 이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문단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 나오고요. 이에 따라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CPU와 GPU 등의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1문단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류, 이런 것들이 1문단에 자주 나오죠. 이런 게 바로 분류 아닐까요? 하드웨어 안에 있는 CPU, GPU라고 하는 두 개의 종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또다시 시스템 반도체로 묶일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하드웨어로 묶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분류가 나오면 1문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1문단에 인공지능 얘기 나왔어요. 그런 다음 나의 이해 이렇게 시작하니까 나는 1문단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쪽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NPU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얘기가 나온 걸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내용 파악하시라고 제가 대조입니다. 이런 거 표시한 거고요. 예, 뒤로 가볼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연산을 처리해야 한다.
그럼 요거는 우리 뭐 순서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식어의 서술서. 그죠?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 또 연산을 처리하는 건 시스템 반도체. 그거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같은 방식에서 연산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없애고, 데이터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연산을 하기 위해 꼭 메모리 반도체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 PIM이다. 새로운 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겠죠, 뒤에. 반도체 PIM을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인공지능에는 병렬 연산에 효율적인 GPU를 사용한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 학습에는 하나의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직렬 연산보다 병렬 연산이 더 효율적인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여기에 사용하는 GPU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 GPU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아직 대부분의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인공지능에다가 요 라를 붙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 설명 쭉 나오고 거기서 CPU, GPU 나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아직 안 나왔고 인공지능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에 PMP가 나온 거예요. 아까 PMP 어딨었죠? 앞에 있었죠. 앞에 다달락인가에 마지막에 PMP래. PMP 옛날에 썼던 요만한 영상 보는 기계거든요. 옛날 사람. PIM. PIM은 다달락에 나왔으니까 그 뒤로 이거 붙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뒷부분에 여기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가 연산 장치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연산을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정적 얘기가 나와요.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동이 되어야 뭐 연산이 처리가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연산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없애고 좀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 그게 PIM이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데이터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연산이 빨라져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시스템 전체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가보면 반면 나오죠. PIM은 하나의 칩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회로와 연산하는 회로를 모두 직접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이렇게 설계된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 크게 단축되거나 아예 사라져 연산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력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PI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 있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연산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늦춰지면 아무래도 전체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나왔던 대로 가 뒤에 그 인공지능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이 앞에 보시면 알고리즘 얘기로 시작하는 부분일 거예요. 알고리즘 얘기로 시작하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라에서 따로 그저 나오진 않았네요.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이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뒤에 온 거니까 라가 나오고 그 다음 다에서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이 다에 나오고 그 다음 마바는 자연스럽게 PIM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마, 바는 그대로 좀 연결이 쉽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PIM이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되어서 요 다달락 밑에 PIM 있었죠? 그 다음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면 자연스러우니까 가능한 건 아마 쭉 줄어들여서 3번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괜히 지문을 이걸 뽑은 게 아니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다뤄주는 부분이잖아요. 막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왔을 때에도 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쯤 봐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여기는 핵심 대상이 고양입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또 4차 산업혁명처럼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만 또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전도 나오길래 고전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고양이. 고양이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게 됐습니다. 고양이가 뭐 원래는 그죠? 그냥 이집트에서 신격화할 정도로 좋아하던 대상이었고 그래서 뭐 유물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대 이집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에 이제 인도에 있다가 유럽에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대항해 시대에는 곡물을 훔쳐먹는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배에 태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게 됐대요. 그럼 이렇게 쥐를 잡기 위한다는 건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된 것은 분명한 목적성. 고양이의 조상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식동물의 능력과 습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얘가 원래는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뭐 인간보다 어쩌고 하다 뭐 이런 식의 비교나 대조가 많이 나와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동체 시력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밤에도 동공 크기를 조절해서 훨씬 더 물체를 잘 보고 시야도 넓고 그리고 다만 하면서 정록생명 얘기가 나와요. 여기 앞에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정록생명은 부정적인 고양이의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 앞에 긍정성과 부정성을 연결지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선지가 되어버리죠. 그걸 제가 문제로 냈었죠. 선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한 고양이는 수염과 털을 이용해서 사냥감을 위치도 할 수 있고 또 그 털에 전해지는 공기의 진동을 증폭하는 기능이 있대요. 증폭이 뭐죠? 증폭은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파동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숨겼다 뺐다 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매복하며 사냥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는 왠지 육식 동물이 더 많이 막 움직이고 왜냐면 힘이 좋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식 동물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잠복을 주로 하고 오히려 피해 다니고 더 예민하게 손각을 곤두세우는 톱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건 초식 동물일 가능성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편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파괴되어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도 역시 육식동물이기 때문이래요. 단맛은 주로 탄수화물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맛을 느낄 필요가 없어 탄수화물 안 먹는데요. 고기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만 먹어도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육식동물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겠죠. 또 이렇게 혀로 막 이렇게 털을 가다듬는 이런 게 긴장감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의 침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대요. 그죠? 개는 고양이와 달리 발톱을 숨겼다가 뺄 수 없다. 앞에서 고양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개와 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항상 이렇게 바꿔서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모와 달리 그러면 항상 그 비교되었던 중심된 내용 말고 비교하려고 데리고 온 애들. 그걸 주어로 해서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선지를 한번 가보면 고양이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뒤에는 확실한 목적성. 쥐를 쫓기 위해서. 털을 통해 사냥감의 위치도 알았고 또 진동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 했었죠.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파괴된 것은 고양이가 육식동물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진짜 선택 많이 나와요. 왜냐면요, 고양이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파괴되었다거나, 고양이가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을 원인, 어느 한쪽을 결과,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그런 선택 아니에요. 고양이가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파괴된 것과 육식동물인 것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든 간에 아무튼 관련성이 있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4번은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표시해 주셨다가 이건 조금 내가 선지의 OX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놓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라는 것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금방 넘어가는 선지거든요. 괜히 요걸 두고서 관련성이 있다가 뭐가 원인이란 뜻이지? 괜히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중추신경에 전달되는 신호가 인간보다 2배 많아. 요거는 긍정성이었죠.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긍정성이에요. 근데 요거 뭐 할 때 나왔던 말이냐면 정록 생명 나왔을 때 나왔던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앞에 정록 생명은 어떤 뭐이기 때문에 정록 생명이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쵸? 여기 인간보다 2배 많은 시각 중추에 전달되는 거 이건 동체 시력 얘기예요. 동체 시력이 발달해 있어서 원인과 결과 인간보다 2배 많은 신호가 시각 중추에 전달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시각 중추에 2배 많은 신호가 전달돼서 정록 생명과 관련된 뭐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서로 관련성이 없는 두 개를 연결 지으면 안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으시죠?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봐야죠. 다음은 안내문이고요. 이건 또 너무 쉬웠죠. 근데 이제 시적절한 내용이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죠. 수령한? 그럼 그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는 건 절차상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에서만 다시 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라는 거. 또 감면 기준에 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50% 감면이고 영업 제한 업종은 30% 감면인데 이게 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넘어서면 그냥 30만 원으로 그냥 조정해서 그걸로만 준다는 거죠. 페드티가 30, 페드티가 18 이란 얘기예요. 대상 요금 나와 있고요. 또 감면 방법은 더 넓은 걸 내요. 그러면 그 할인을 당월 요금에서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걸 12월에 감면받을 수는 없는 거죠. 12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월에 감면을 받는 거예요. 3개월간 진행되고요. 이거 보면 건물관리소에서 우리가 지원서를 내면 이쪽에서 일괄 신청을 한대요. 어디에? 한전에. 그럼 가만 보세요. 그 뒤에 중소기업 벤터부 자료와 신청자의 정보를 교차 검증한대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없거든요. 얘겠죠. 한전이겠죠. 그죠? 한전한테 뭘 냈냐면 신청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자의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 정보와 중소기업 벤터부의 자료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한전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주어가 안 나왔는데 주어를 끄집어낼 수 있나?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됐겠죠. 신청 절차가 나와 있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집합 건물 계약 같은 경우는 그 한 건물이 이렇게 하나로 계약이 되어 있는
저 부동산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요금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사진을 촬영할 건데 뭔가 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세대별로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전체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전체의 건물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세대의 식구로 식구가 네 식구인 식구가 있고 두 식구인 식구가 있으면 두 식구인 식구? 두 명의 식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내 식구가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조정해서 나누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로 지원서를 내고 나중에 감면받는 건 그런 식으로 나누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촬영한 것을 보내는 건데 꽤 간소화됐죠. 이런 것도 한번 받으세요. 요즘에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뭐 휴대전화로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스캔이나 뭐 옛날에 그거 뭐죠? 팩시밀리? 팩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네요. 반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시 소급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만약에 미처 첫 번째 달 거를 내지 못했다. 관련 사항을 못 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달에라도 첫 번째 거 서류를 구해다가 빨리 내요. 그러면 첫 번째 달 거를 소급 적용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 기간에만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처음에만 요금 감면 신청서 내고 다음부터는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서만 제출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비슷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안내문 이런 게 무한정 나올 수가 없어요.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전기요금, 뭐 각종 세금을 이렇게 절약해주고 감면해주는 이런 안내서가 말만 좀 바꿔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지문을 잘 봐주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 기간을 꼭 지켜야 하고 해당 월에는 받을 수 없죠.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죠. 또 한전이 자료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주겠죠.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상이 누구였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5번에 전기요금이 집값금지는 50% 감면을 해주는데 70만 원에서 50%면 35만 원이지만 한계 금액이 있었죠. 한도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주는 30만 원의 그 감면을 받겠죠. 그래서 요거 숫자가 나오면 왠지 한 번쯤 문제가 나올 법하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5번은 자기계발인데요. 간단하게 또 약간의 공지를 드리면 우리 목요일 날 또 만나잖아요. 목요일에는 그 자기계발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계발의 문제의 양이 굉장히 적어서 산인공 문제도 같이 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자기계발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살짝 공지를 드리면서 5번 보겠습니다. A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했으니까 A가 뭔가 실수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A는 자기 개발을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에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이 아니라는 건 아실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왠지 맞을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때라든지 또 어떤 문제 해결을 하거나 NCS에 나오는 여러 영역들이 대인관계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상하면 그거는 성과가 좋아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왠지 1번이 맞는 것 같잖아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A에게 그 사람에게 딱 제시해 줄 만한 조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자기 개발을 할 때 차별화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A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일을 탐색하여 현재 직무 상황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새로운 일을 탐색하는데 현재 직무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아니죠. 새로운 일을 탐색하면 아마 새로운 일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현재 직무 상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부족한 게 뭘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드디어 나왔네요. 영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자기 개발을 할 때 계획은 완전 넓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이드북이죠. 워크북에 있는 교수자용 자료에 나오는 자기 개발 설계 전략이에요. 자기 개발을 할 때에 필요한 5가지 사항. 장단기 목표를 수립한다. 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숫자가 나온다면 아마 여기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네. 장기를 20년까지 봐요. 그리고 단기는 3년 정도? 3년 안팎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 퇴직을 한다 해도 자기 개발은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20년 이상을 그 한 직장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력 개발은 장기 계획을 7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것과 비교하신다면 자기 개발은 훨씬 더 길게 보고 있고 그 얘기는 일을 그만둬도 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개발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인간관계를 고려하다 나오죠. 그러니까 왠지 1번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A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니었던 거고요. 자기 개발을 할 때 인간관계도 고려해야 돼요. 나는 나의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선 내 일을 옆 사람한테 밀어. 얘한테 다 하게 해.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직무를 고려한다. 네. 새로운 일을 탐색하는 것보다 현재 직무 상황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여기 구체적인 방법 나오죠.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넓은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 구체적인 방법. 이것도 장단기 목표랑 관련성이 있는 게요. 아무래도 장기 목표는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그러면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단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신을 브랜드화한다. 이 브랜드화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별화가 나온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브랜드화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간단하죠? 그래서 자기계발 설계 전략 5개가 나오니까 만약에 오지선다형 문제라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내기 쉽겠죠. 그래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도 자기계발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기계발의 특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얘기한 사람. 직업생활에서 자기계발은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연하죠. 성과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대인관계를 해치면서 그건 아니죠. 예. 대인관계도 좋으면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자기계발은 중요한 사건이나 요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랬다면 20년씩이나 장기라고 막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죠. 자기계발에서 개발의 주체는 자기 자신, 객체는 본인이 달성하는 목표. 왠지 맞을 것 같죠? 하지만 주체도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목표도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 다 모두 주체인 거예요. 아셨죠? 자기 개발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 아까 얘기했던 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건 자인식이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 개발 전략이나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의 특징과 관련된 게 또 그 가이드북에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게 아까 여기 나왔던 3번 선지와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본인이 달성하려는 목표도 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왠지 막 달려가서 딱 캐치해야 하는 대상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과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도 내 안에 능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인데요. 이해하기 위한 게 이 5번 선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아인식이라고 해요. 자아인식이 되어 있어야
자기 개발이 돼요.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별적인 과정으로서 사람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선호하는 방법 등이 다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한다. 요거는 앞에 5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죠? 평생에 걸쳐. 네.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자기 개발이 끊어지는 게 아니다. 또 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죠? 그럼 그때 그 일과 관련된 자기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직장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여기 4, 5번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영업부 직원이에요. 그러면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은 경력 개발 쪽에 더 가깝고요. 이제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상대방을 잘 내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언변 기술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개발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과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경력 개발과 자기 개발 둘로 나눠지거든요.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적인 차원에 밀접한 거예요. 영업의 스킬 이런 거. 근데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조금 좀 이타적인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들은 자기 개발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자기 관리, 자기의 내면과 시간, 생산성을 관리한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다. 이게 4번 선지와 연결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기 관리하는 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지 하시겠지만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입니다. 7번을 보면 조직이의 문제고요. 이게 또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할 것 같은 배경 지식, 시사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힌트가 되는 게 중국 베이징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점인데요.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AIIB입니다. 그거는 여기 2번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 영어 약자고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이 설립 제안한 국제금융기구인데요. 중국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 선진국 중심으로 뭔가 금융기구가 설정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선진국 위주가 아닌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본인이 아니죠. 중국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이라 부르는 그런 나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PEC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목표로 한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예요. 물론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APEC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얘기가 될 만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죠. IBRD는 세계은행이라고도 불리며 저개발 국가의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도덕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요. 비영리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과 협력, 그 지역 내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아시아 개발은행. 그럼 여기 지금 5개 외워두시고 아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OECD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OECD가 이코노믹이란 말도 들어가고 코어퍼레이션이랑 디벨롭먼트, 발전, 협력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영어를 잘 알고 있으면 약간 좀 때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회원국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공동 활동과 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통상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시사 용어 왜 학원에서 한 장씩 주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절대 그냥 엉터리로 보지 마시고 한 번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경영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경영자의 역할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뭘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말한 경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우선 경영자라고 하면 세 가지의 역할을 본대요. 첫 번째는 대인적 역할. 다른 말로 상징, 그 조직의 상징, 그 조직의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이에요. 정신적 지주, 대인, 대인이 이렇게 대할 대자, 이는 사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 정보적 역할은 바깥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야, 요즘에 이런 게 있대 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 배웠던 설정형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정보적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적 역할은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적 협상을 주도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런 역할이 의사결정적 역할입니다. 요거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퍼실리테이터라고 아마 모듈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왔었는데 요즘은 아예 리더가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대외적 협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외적 협상, 의사결정적인 그 사항을 얘기한 거겠죠.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이거는 두 번째 거겠죠. 인재 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요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해당 산하의 조직의 역할이래요. 경영자가 거기까지는 체크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는 4번처럼 기본 방침을 설정하기만 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 아마 그거대로 한다면 1번이겠죠. 우리의 그 인재는 요러요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던지고 밑에 조직원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채용 기준을.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내내적으로 조직을 이끈다. 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다. 이 세 가지.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 세부적인 내용 얘기한 다음에 다음 중 이것이 무슨 역할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겠죠? 이거는 문제 해결이고요. 이거 아마 되게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5개의 명제를 빨리 가원 명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핵심 그 뭔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쌈을 먹겠죠. 보쌈을 먹으면 당연히 김밥은 먹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먹지 않는 음식은 김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다. 이게 원래 문제는 제가 지금 바꾼 건데 원래 문제는 반드시 먹는 음식 그걸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반드시 먹는 문제도 한번 찾아봐요. 탕수육 당연히 먹겠죠? 그 다음에 보쌈 당연히 먹겠죠. 보쌈 먹고 김밥 안 먹죠? 그리고 끊겨요. 이런 명제의 흐름이 끊겨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딱 끊긴 그 지점까지를 보시고 결정 내시면 돼요. 너무 쉬웠죠? 네.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10번? 이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생일 기념일을 맞아서 선물 세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체 개수가 나오고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 전체 개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2개 이상,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가 1개가 아니라 2개여야 하고 그러면 2개가 가장 최소의 숫자고 전체 합이 15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즉석 요리 상품 세트 수는 참기름 세트 수의 2배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퀴즈. 즉석 요리 상품이 참기름 세트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 개수인 2개는
즉석 요리와 참기름 둘 중에서 어디의 가능성이 더 클까요? 참기름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면 참기름보다 즉석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최소 개수인 두 개는 참기름 거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가장 많은 건 수건. 그럼 최고치를 수건에 놓고 전체 개수가 15이 되어야 되고 최소는 두 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최소 두 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세트는 참기름 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참기름 세트에 두 개가 될 거라는 가능성을 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즉석 요리는 두 배니까 4일 거고 이제 그러면 6이죠. 그럼 15에서 6을 빼면 9죠. 9인 상태에서 최소 개수가 2니까 2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숫자가 없어야 되고 최고가 수니까 여기 4보다 이 수가 더 커야 돼요. 최고가. 그러면 9가 될 수 있는 3개의 짜임 중에서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5, 2,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얘가 3일 때는 어떨까? 그것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3이면 얘가 6이겠죠? 그럼 벌써 9가 되고 15에서 9를 빼면 6이 남아요. 그러면 3개의 자리를 6으로 만들 건데 이 중에 2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죠. 왜냐면 최소 개수가 2. 그죠? 그러면 2, 2,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최고에 해당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6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물론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가 아니라 3이 들어갈 수도 있죠, 뭐. 그렇죠?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3을 넣는다고 해도 그럼 요거 2개를 3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개를 더한 게 3으로. 어차피 6보다 큰 수는 나올 수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얘는 모순이고 여기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떡 세트. 떡은 둘. 그래서 2개. 4번이 정답.